21. 9월이 되어 밤 공기가 서늘해지고 뒤이어 낮에도 서늘해지면서 공원의 나무잎이 물들기 시작하자 여름도 다 갔다는 게 느껴졌다. 전선의 상황은 아주 불리했고 산 가브리엘레도 점령하지 못했다. 바인시차 고지의 전투는 끝났고 그달 중순 무렵에는 산 가브리엘레의 전투도 막바지였다. 결국 그것도 차지하지 못했다. 에토레는 전선으로 복귀했다. 말들도 로마로 옮겨져 더 이상 경마는 열리지 않았다. 크로울은 로마를 거쳐 미국으로 송환되었다. 시내에서 2차례 반전 시위가 있었고 토리노에서 일어난 시위는 심각했다. 클럽에서 만난 한 영국인 소령이 비인시차 고지와 산 가브리엘레 전투에서 잃은 병력이 무려 15만 명이라고 말해주었다. 카르스에서도 4만 명을 잃었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소령은 떠들어댔다. 그는 이 아래쪽의 금년 전투는 끝났고 이탈리아군이 과도하게 욕심을 부렸다고 말했다. 플랑드르 전선의 공격도 폐색이 짙었다. 이번 가을처럼 병사들이 죽어나간다면 연합군은 내년이면 나가 떨어질 것이다. 그는 우리 모두 끝장이 났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은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 끝장났어. 문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신들이 이미 끝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는 한 잔 더 마셨다. 내가 누구의 참모였느냐고? 아닐세. 그러나 그는 참모였다. 전부 흩은 짓이야. 우리는 커다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클럽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그의 광택 없는 가죽 군화는 매끈하게 닫혀 있었다. 멋진 군화였다. 그는 다 흩은 짓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사단이니 병력의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모두 사단이 어쩌고저쩌고 언쟁하다가 막상 도착하면 내보내 전멸시킬 뿐이야. 모두 끝났어. 승자는 독일군이지. 옛날의 훈족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었으니까. 하지만 놈들도 끝장인 건 마찬가지야. 우리 모두가 끝장이라니까. 나는 러시아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러시아도 이미 끝장이라고 했다. 그들이 끝장났다는 걸 곧 알게 될 거라고. 오스트리아군도 끝장났어. 독일군 몇 개 사단이 그들을 지원한다면 전쟁을 계속할 수도 있겠지. 그들이 올가을에 공격할까요? 물론이지. 이탈리아군은 이미 끝장났어. 그들 모두가 알고 있지. 후은족의 후예가 트렌티노를 통과해 내려와서 비첸차에서 철도를 차단한다면 이탈리아군이 딛고 서 있을 땅이 있겠나? 그들은 1916년에도 그런 작전을 썼죠. 내가 말했다. 독일군이 아니었어. 독일군이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마 그런 작전은 안 쓸 거야. 그가 말했다.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 무언가 복잡한 작전을 쓰려고 하다가 장엄하게 나가 떨어지겠지.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잘 가게.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쾌활하게 모든 행운이 함께하길 이라고 말했는데 그의 비관적인 세계관과 개인적 쾌활함이 무척 대조적이었다. 나는 이발소에 들러 면도를 하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내 다리는 긴 시간을 들인 만큼 나름 좋아져 있었다. 사흘 전에 검사를 받았다. 마조레 병원에서 전반적인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아직 몇 가지 치료를 더 받아야 했다. 나는 절룩거리지 않도록 연습하면서 골목길을 걸었다. 한 노인이 갈레리아에서 실루엣 초상을 오리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구경했다. 두 아가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노인은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아주 재빠르게 손을 올려 실루엣을 오려나갔다. 아가씨들은 킥킥거렸다. 노인은 오린 실루엣을 내게 보여준 뒤 흰색 종이에 풀로 붙여 아가씨들에게 건넸다. 멋지죠? 그가 말했다. 한번 해보시겠소, 중이? 아가씨들은 자기들의 실루엣을 보고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예쁜 아가씨들이었다. 그중 하나는 병원 맞은편 와인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였다. 좋습니다. 내가 말했다. 모자를 벗으시게. 아닙니다. 쓴 채 하겠습니다. 그럼 별로 멋지지가 않을 텐데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쪽이 더 군인답긴 하겠군. 그는 검은색 종이를 오린 다음 겹쳐놓았던 종이 2장을 분리해 카드 위에 내 옆모습을 풀로 붙여 내게 건넸다. 얼마입니까? 됐어. 노인은 손을 쥐었다. 그냥 드리리다. 아닙니다. 나는 동전을 꺼냈다. 성의로라도. 아니라니까 재미삼아 한 거요. 여자친구에게 주시게. 정말 감사하고 다시 뵙길 바랍니다. 다시 봅시다.
나는 병원에 돌아왔다. 편지들이 와 있었는데 공문 하나와 개인적인 편지들이었다. 3주간 요양 휴가를 가진 뒤 복귀하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꼼꼼히 읽었다. 요컨대 그런 내용이었다. 요양 휴가는 치료가 끝나는 10월 4일부터였다. 3주는 21일이다. 그러니까 10월 25일까지였다. 나는 외출한다고 알리고 병원에서 조금 올라간 곳에 있는 길가의 식당으로 걸어가 저녁을 먹으며 편지와 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을 읽었다. 가족들 소식과 애국적인 격려의 말, 200달러짜리 환음과 스크랩한 기사들이 든 할아버지의 편지, 장교식당 친구인 신부의 고리타분한 편지, 프랑스 공군 조종사인 친구가 거기서 거친 동료들과 어울렸다고 쓴 편지, 그리고 대체 언제까지 밀라노에서 쭉치고 있을 거냐, 뭐 새로운 소식은 없냐 하고 묻는 리날디의 짧은 편지 등인데, 리날디는 레코드판을 사오라며 그 목록도 적어보냈다. 나는 식사하며 키안티 작은 병을 마시고 꼬냑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은 뒤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신문과 팁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거리로 나왔다. 병실에 돌아와 파자마로 갈아입고 가운을 걸친 뒤 발코니로 통하는 문에 커튼을 치고 침대에 걸터 앉아 마이어스 부인이 병원의 아들들을 위해 두고 간 신문 뭉치에서 보스턴 신문을 골라 읽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우승했고 내셔널 리그에서는 뉴욕 자이언트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베이브 루스가 이 무렵 보스턴 팀의 투수였다. 신문은 지루하고 그 지방 소식에 캐캐묵은 내용들 뿐이었고 전쟁기사 역시 다 오래된 것들이었다. 미국 기사는 온통 신병 훈련소 이야기뿐이었다. 내가 훈련소 신병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읽을 거리는 야구 기사뿐이었지만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신문이 많으니 흥미가 뚝 떨어졌다. 해묵은 기사들 뿐이었지만 그래도 잠시 신문을 읽었다. 미국이 정말로 참전할 것인지, 그럼 메이저리그는 중지될 것인지 궁금했다. 아마 아닐 것이다. 밀라노에서는 여전히 경마가 열리고 있고 전쟁은 이보다 더 악화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경마가 중지됐다. 우리가 돈을 걸었던 자팔라크도 프랑스에서 온 말이었다. 캐슬린은 9시에 근무를 시작했다. 근무 시작 시간이 되자 곧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도 한번 보였다. 그녀는 다른 병실들을 둘러보고 마지막에 내 병실로 왔다. 늦었어요, 달링. 그녀가 말했다. 할 일이 좀 많아서. 어때요? 나는 공문과 휴가 이야기를 했다. 잘 됐네. 그녀가 말했다. 어디 가고 싶어요? 아무데도. 여기 있고 싶어. 바보 같은 소리. 갈 곳을 고르면 나도 갈게요. 당신이 어떻게? 몰라요. 하지만 그럴 거야. 당신은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하지만 잃을 게 없으면 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아무 뜻 없어요. 한때는 그렇게 커 보였던 장애물이 어쩌면 일이 작아 보일까 하고 생각할 뿐이죠. 그래도 생각대로 사는 건 쉽지가 않지. 안 그럴 거예요, 달링. 필요하면 나는 그냥 떠날 거야. 물론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어디로 갈까?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원하는 데면. 아무데나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요. 어디든 좋아? 그래요, 어디든 좋아. 그녀는 뭔가 속상하고 긴장한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어, 캐서린? 없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이야. 뭔가 있어, 말해봐, 달링. 말해줄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말해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속상하게 하거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안 그럴 거야. 정말이에요. 너야 괜찮지만 당신이 걱정할 것 같아서. 당신이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해줘. 꼭 그래야 해요? 아이를 가졌어요, 달링. 3개월쯤 됐어요. 당신 걱정하는 거 아니죠? 제발 그러지 말아요. 걱정하면 안 돼. 알았어. 정말 괜찮아요? 물론이지. 온갖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별별 것을 다 먹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나는 걱정 안 해. 어쩔 수 없었어요, 달링. 하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하거나 당황하면 안 돼요. 당신이 걱정될 뿐이야. 바로 그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이를 가져요. 모두가 아이를 갖는다고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
아니에요. 하지만 걱정 말아요, 달링. 당신을 괴롭게 하지 않을 거야.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 지금까지 당신에게 좋은 여자였잖아요. 당신 전혀 몰랐죠? 안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신은 그냥 걱정 안 하면 되는 거야. 당신 걱정하고 있군요. 그러지 말아요. 걱정은 당장 그만둬요. 한잔 할래요? 달링? 술 마시면 늘 기분이 좋아지잖아. 아니, 나는 기분 좋아. 당신은 정말 대단하고. 아니에요. 당신이 갈 곳만 고르면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다 준비할게요. 시울이라 아주 좋을 거예요. 우리는 멋진 시간을 보낼 거고, 달링, 당신이 전선에 있는 동안 매일 편지를 쓸게요. 당신은 어디에 있으려고?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디든 좋은데 내가 알아서 다 찾아볼게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캐슬리는 침대에 앉아있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로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누군가가 방에 들어와 어색함을 느낄 때처럼 우리는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잡았다. 화나지 않았죠, 달링? 그럼 함정에 빠진 느낌이에요? 아마 약간은. 하지만 당신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란 뜻이 아니었어. 바보같이 굴지 말아요. 그냥 함정에 빠진 느낌이냐고요. 생물학적으로는 늘 함정에 빠진 기분이지. 몸을 움직이지도 손을 놓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아득히 멀어졌다. 늘이라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군요. 미안해. 괜찮아요. 하지만 나는 아이를 가져본 적도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여자가 되려고 애썼는데 당신은 늘이라고 말하는군요. 내 혀를 잘라버리고 싶군. 내가 말했다. 오, 달링. 아득히 멀어졌던 그녀가 되돌아왔다.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어색함도 사라졌다. 우린 정말 하나니까 쓸데없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안 그럴게.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쓸데없이 오해를 하고 다투다가 갑자기 남이 되어버리죠. 우리는 싸우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두 사람 외에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남이니까.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끝나는 거고 사람들에게 휘둘릴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내가 말했다. 당신은 너무나 용감하니까 용감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런 사람도 죽기는 하죠. 하지만 한 번뿐이야. 모르겠어요. 누가 한 말이죠? 비겁한 사람은 1000번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말. 네, 누가 한 말이죠? 모르겠어. 네, 이 비겁한 사람은 죽음에 앞서 여러 번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이 셰익스피어가 쓴 율리아스 카이사르에 나오는 카이사르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비겁한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용감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용감하고 영리한 사람이라면 아마 2000번은 죽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모르겠어. 용감한 사람 머릿속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용감한 거예요. 마치 무슨 군의자 같은데. 맞아요, 달링. 나는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있어. 당신은 용감해.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용감해지고 싶어. 나는 아니지. 내가 말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오랫동안 전선에 있다 보니 알게 됐어. 나는 타율이 2할 3푼이고 자신이 그 이상은 칠 수 없다는 걸 아는 야구 선수 같다. 2할 3푼을 치는 야구 선수가 어떤 건데요? 아주 멋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 그냥 평범한 타자지. 그래도 타자는 타자죠. 그녀는 나를 쿡 찔렀다. 우리 둘 다 자만했던 것 같아. 내가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용감해. 아니에요. 하지만 용감해지고 싶어. 우리는 둘 다 용감해. 내가 말했다. 나는 술이 들어가면 더욱 용감해지고. 우리는 멋진 사람들이에요. 캐슬린이 말했다. 그러고는 옷장에서 꼬냑과 유리잔을 가져왔다. 마세요, 달링.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야. 실은 별로 마시고 싶지 않아. 한 잔만. 그렇지. 나는 유리잔에 꼬냑을 3분의 1쯤 따르고 단숨에 마셨다. 대단해요. 그녀가 말했다. 브랜디가 영웅들이 마시는 술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너무 과하면 안 돼. 전쟁이 끝나면 어디서 살까? 아마 양로원에 있을지도 모르죠. 그녀가 말했다. 지난 3년 동안 어린애처럼 전쟁이 크리스마스에 끝나기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들이 소령이 될 때쯤이길 바라야겠군요. 장군이 될지도 모르지.
100년 전쟁이라도 된다면 2자리 다 해볼 수도 있겠군요. 당신은 안 마셔? 네, 당신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달링, 나는 머리만 아파요. 브랜디도 안 마셔봤어? 안 마셔봤어요. 난 정말 구닥다리 아내거든요. 나는 팔을 뻗은 마룻바닥에 있는 술병을 들어 또 한 잔 따랐다. 당신 전우들을 살펴보러 가야겠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돌아올 때까지 신문이라도 읽어요. 꼭 가야 하나? 지금이든 나중이든. 알았어. 지금 가. 이따 다시 올게요. 신문이나 마저 읽고 있을게. 내가 말했다. 22. 그날 밤 추워지더니 다음날 비가 내렸다. 마술의 병원에서 돌아오는 큰 길에 큰 비가 쏟아져 흠뻑 젖은 채 돌아왔다. 병원에 올라가니 발코니 밖에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바람 때문에 빗발이 유리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브랜디를 마셨지만 맛이 없었다. 밤중에 몸이 좋지 않았는데 아침 식사 후에는 속이 메스꺼웠다. 틀림없군. 병원 담당 의사가 말했다. 환자 흰자위를 봐요, 간호사. 미스 게이지가 들여다보았다. 그들이 내게 거울을 들어 보여주었다. 흰자위가 노랗게 변한 것이 황달이었다. 나는 2주 동안 황달을 앓았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요양 휴가를 떠날 수 없었다. 마졸의 호수 근처에 있는 팔란차에 가기로 했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산책하기 좋고 호수에서 트롤 낚시로 송어도 잘 잡을 수 있었다. 팔란차는 스트레스보다 인구가 적어서 더 좋았을 것이다. 스트레스는 밀라노에서 쉽게 오갈 수 있어 가면 언제나 아는 사람이 있었다. 팔란차에는 멋진 마을이 있고 어부들이 사는 섬까지 보트를 저어 갈 수 있으며 가장 큰 섬에는 식당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지 못했다. 황달로 누워있던 어느 날 미스 벤 캠펀이 병실에 들어오더니 옷장을 열어 빈 술병들을 찾아냈다. 내가 수위를 시켜 빈 병을 잔뜩 치우게 했는데 그걸 보고 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올라온 게 분명했다. 대부분 베르무트와 마르살라, 카프리, 키안티였고 꼬냑도 몇 개 있었다. 수위는 베르무트 큰 병들과 지프로 산 키안티 병을 먼저 내가고 브랜디 병들은 마지막에 가져가려고 남겨두었었다. 미스 벤 캠펀이 찾아낸 것은 그 브랜디 병들과 퀴메르주가 든 곰 모양의 병이었다. 그녀는 특히 그 곰 모양의 병을 보고 크게 화를 내었다. 술병을 들자 곰이 앞발을 쳐들고 웅크리 앉은 모양이었는데 유리로 된 머리에는 코르크 마개가 있고 바닥에는 끈적거리는 결정체가 조금 남아있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퀴메리죠. 내가 말했다. 최고급품은 그렇게 곰 모양의 병에 들어있거든요. 러시아산입니다. 저건 전부 브랜디 병이죠. 미스 벤 캠펀이 물었다. 여기서는 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말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마셨죠? 제가 직접 사온 겁니다. 내가 말했다. 이탈리아 장교들이 자주 병문안을 와서 접대용으로 사두었어요. 당신은 안 마셨고요? 그녀가 말했다. 물론 저도 마셨죠. 브랜디라니. 그녀가 말했다. 빈병 11개에 저 곰술병까지. 퀴메리요. 사람을 불러 다 치우게 할 거예요. 저것들이 전부인가요? 지금으로선 그런 줄도 모르고 황달이라고 가여워했군요. 당신은 동정해줄 가치도 없군요. 고맙군요. 전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심정이야 비난할 수 없죠. 하지만 알코올 중독 때문에 황달에 걸리는 것보다는 좀 더 똑똑한 방법을 찾았어야 해요. 뭐 때문이라고요? 알코올 중독이요. 알아들었으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른 방법을 못 찾으면 황달이 낫는 대로 전선으로 돌아가야겠군요. 고의로 황달에 걸린 당신은 요양 휴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황달에 걸려본 적 있습니까, 미스 벤 캠펀? 아니요. 하지만 환자는 많이 봤어요. 환자들이 그 병에 걸린 걸 좋아하던가요? 전선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겠죠. 미스 벤 캠펀, 내가 말했다. 자기 발로 제 음낭을 차서 불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미스 벤 캠펀은 그 질문을 무시했다. 그녀는 못 들은 척하거나 방에서 나가야 했다. 그러나 나갈 마음이 없어 보였고 그것은 오래전부터 나를 싫어해왔기 때문에 지금이 결판 낼 기회이기 때문이었다. 자해 부상으로 전선에 가지 않으려던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저도 자해 부상자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은 자기 음낭을 걷어차서 불구가 되려는 사람을 본 적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 고통이 황달과 가장 가까운 고통인데 여자들은 경험하지 못할 고통이죠.
그래서 황달에 걸려본 적 있느냐고 물은 겁니다. 미스 벤 캠프는. 왜냐하면 미스 벤 캠프는 병실에서 나가버렸다. 나중에 미스 게이지가 들어왔다. 벤 캠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던데요. 감각을 비교해보고 있었죠. 아이를 낳아본 적 없지 않느냐고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바보 같군요. 게이지가 말했다. 당신 머리 가죽을 벗기려 들 거예요. 벌써 벗겨서 까졌죠. 내가 말했다. 요양 휴가를 취소시켰고 아마 군법 회의에 넘길지도 몰라요. 정말 못됐어요. 처음부터 당신을 좋아하지 않았잖아요. 게이지가 말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런 거예요? 전선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술을 마셔서 황달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게이지가 말했다. 당신이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해드리죠. 모두가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그 여자가 술병들을 찾아냈어요. 그것들 좀 치우라고 100번도 더 말했잖아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옷장에요. 가방 있어요? 아니요. 저 배낭에 넣어줘요. 미스 게이지는 배낭에 병들을 넣었다. 수희에게 가져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잠깐. 그때 미스 벤 캠펀이 나타나 말했다. 그 병들은 제가 가져가죠. 그녀는 수희와 함께 서 있었다. 옮겨줘요. 그녀가 말했다. 보고서 작성할 때 군의관에게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그녀는 복도를 나갔다. 수희는 배낭을 들고 뒤따랐다. 그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있었다. 휴가를 빼앗긴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3. 전선으로 돌아가던 날 밤 나는 역으로 수희를 보내 토리노발 기차가 들어오면 좌석 하나를 잡아달라고 부탁했다. 기차는 자정 출발이었다. 토리노에서 정비를 마치고 밤 10시 30분에 밀라노에 도착해 출발 전까지 역에서 대기하는 것이다. 좌석을 잡으려면 기차가 들어올 때 역에 있어야 했다. 수희는 양복점에서 일하다가 기관 총수로 복무하는 휴가 중인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둘이 가면 좌석 하나는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나는 승강장 입장권 살 돈을 건네며 내 짐도 가져가게 했다. 큰 배낭 1개와 잠낭 2개였다. 나는 5시쯤 병원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다. 짐은 수희가 자기 숙소에 옮겨두었고 나는 그에게 자정 조금 전까지 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 아내는 나를 시뇨리노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훔치고 악수를 나눈 뒤에도 울었다. 내가 그녀의 등을 다독이자 또 울었다. 그동안 내 옷을 수순해주곤 했던 그녀는 아주 작은 키에 통통하고 하얗게 센 머리에 늘 표정이 행복했다. 울 때는 얼굴이 온통 쭈글쭈글해졌다. 나는 그리 모퉁이에 있는 와인 가게에 들어가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렸다. 밖은 어둡고 추웠고 안개가 끼어 있었다. 커피와 그라파 값을 치르고 창가의 불빛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나는 캐슬린을 발견하고 창을 두드렸다. 그녀가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고 나는 밖으로 나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짙은 푸른색 망토에 부드러운 펠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우리는 와인 가게들이 늘어선 보도를 따라 걸어가다 시장 광장을 가로질러 올라간 뒤 아치 길을 통해 성당 광장으로 들어갔다. 전차 선로가 있었고 성당은 그 너머에 있었다. 성당은 안개에 젖어 희뿌옇게 보였다. 우리는 전차 선로를 건넜다. 왼쪽으로 불을 밝힌 가게들과 갈레리아 입구가 있었다. 광장은 안개에 쌓여 있고 성당 정면으로 다가가자 석조 건물이 아주 크게 보이고 돌은 젖어 있었다. 들어가 볼까? 아니요, 캐슬린이 말했다. 우리는 계속 걸었다. 앞쪽 석재 부벽 그늘에 한 군인이 여자와 함께 서 있었고 우리는 그들 옆을 지나갔다. 돌벽에 바짝 기댄 채 남자가 자신의 망토로 여자를 감싸안고 있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군, 내가 말했다. 아무도 우리 같지 않아요, 캐슬린이 말했다. 행복하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 저 두 사람 어디 갈 때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갈 곳이 있더라도 달라질 건 없을 거예요. 글쎄, 그래도 누구든 갈 곳은 있어야지. 성당이 있잖아요, 캐슬린이 말했다. 우리는 성당을 지나쳤다. 광장 끝에서 성당을 뒤돌아보았다. 안개에 쌓인 성당은 아름다웠다. 우리는 가죽 제품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진열창에 승마부처와 배낭, 스키부처 등이 있었다. 가운데에 배낭, 한쪽에 승마부처, 반대쪽에 스키부처가 일정한 간격으로 진열되어 있었다. 검은색 가죽은 기름을 먹여 길들인 안장처럼 매끄러워 보였다. 전등 불빛이 기름 먹인 광택 없는 가죽을 비추었다. 언제 스키 타러 가지?
2달 뒤면 뮤이렌에서는 탈 수 있을 텐데. 캐슬린이 말했다. 그럼 거기로 가.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다른 가게의 진열창들을 지나치고 골목을 돌아 걸어 내려갔다. 와본 적 없는 길이에요. 내가 병원에 다니던 길이야. 내가 말했다. 길이 좁아 우리는 오른쪽에 붙어서 걸었다. 많은 사람들이 안개 속에서 오가고 있었다.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진열창마다 불을 밝히고 있었다. 우리는 한 진열창 안에 쌓인 치즈 더미를 보았다. 나는 총포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잠깐 들어가지. 총을 사야 해. 어떤 총이요? 권총.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나는 빈 권총집이 달린 벨트를 풀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카운터에는 여자 점원이 둘이 있었다. 점원들이 권총을 몇 자루 가지고 나왔다. 이 권총집에 맞아야 해요. 나는 권총집을 열며 말했다. 시내에 다닐 때 휴대하려고 중고품으로 산 회색 가죽 권총집이었다. 괜찮은 게 있어요? 캐슬린이 물었다. 다 비슷비슷하네. 이거 한번 쏴볼 수 있습니까? 나는 여자에게 물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주 좋은 물건이에요. 이거면 절대 빗 맞는 일 없을 거예요. 나는 찰칵하고 방아쇠를 당겨보았다. 스프링이 조금 빡빡한 감이 있지만 부드럽게 작동했다. 조준하고 다시 한번 당겨보았다. 중고품이에요. 여자가 말했다. 명사수였던 장교가 쓰던 총이죠. 여기서 팔았던 겁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돌아왔죠? 그분 당번병에게서요. 내 것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군. 내가 말했다. 얼마입니까? 50리라예요. 아주 싸죠? 좋습니다. 예비 탕클립 2개와 실탄 한 상자도 주십시오. 여자 점원이 카운터 밑에서 물건들을 꺼냈다. 칼은 필요 없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아주 싼 중고품이 몇 개 있는데요. 저는 전선에 갈 겁니다. 내가 말했다. 아, 그럼 필요 없으시겠네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실탄과 권총값을 지불하고 탄창에 채워 제자리에 꽂은 뒤 권총을 빈 권총집에 넣고 예비탄 클립을 탄알에 재서 권총집 위에 있는 가죽 구멍에 끼운 뒤 벨트를 다시 찼다. 권총을 차니 벨트가 묵직했다. 그래도 정식 권총을 갖는 편이 낫지. 나는 생각했다. 총알은 언제든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완전 무장이로군. 내가 말했다.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누가 내 권총을 가져가 버렸거든. 성능이 좋은 권총이면 좋겠네요. 캐슬린이 말했다. 더 필요한 것 없으세요? 여자가 물었다.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권총에는 끈도 달려 있어요. 여자가 말했다. 봤습니다. 여자는 무언가 더 팔고 싶어 했다. 호루라기는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습니다. 여자와 인사하고 우리는 보도로 나왔다. 캐슬린이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여자가 밖을 내다보며 우리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나무에 박아놓은 저 작은 거울들은 무슨 용도예요? 새들을 유인하는 거야. 들판에다가 저걸 빙빙 돌리면 종달새 새들이 보고 날아오거든. 이탈리아인들은 그렇게 해서 총을 쏘아 잡아. 기발한 사람들이네요. 캐슬린이 말했다. 미국에선 종달새를 잡지 않죠, 달링? 그다지. 우리는 거리를 가로질러 반대편 보도를 걷기 시작했다. 이제 기분이 나아졌어요. 캐슬린이 말했다. 아까는 너무 우울했는데. 함께 있을 때는 늘 기분이 좋잖아. 우린 늘 함께 있을 거예요. 자정에 내가 떠나는 것만 빼면 그 생각은 하지 말아요, 달링. 우리는 거리 위쪽으로 걸어갔다. 안개 때문에 불빛이 노랗게 보였다. 피곤하지 않아요? 캐슬린이 물었다. 당신은 어때? 나는 괜찮아요. 걷는 게 재미있어. 그래도 너무 오래 걷지는 말자. 그래요. 우리는 불빛이 없는 골목길로 꺾어들어 그 길을 걸어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캐슬린에게 키스했다. 키스하며 그녀가 내 어깨로 손을 올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내 망토를 당겨 자기 몸을 감쌌고 우리는 함께 망토에 쌓였다. 우리는 길가의 높은 담에 기대어 서 있었다. 어디든 가지, 내가 말했다. 좋아요, 캐슬린이 말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운하 옆 좀 더 넓은 길로 빠져나왔다. 운하 건너편에는 벽돌담들과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바로 앞쪽 길 아래로 다리를 지나가는 전차가 보였다. 저 다리로 가면 마차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우리는 안개 쌓인 다리 위에 서서 마차를 기다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가득 실은 전차가 몇 대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마차가 왔지만 손님이 타고 있었다. 안개가 비로 바뀌었다. 걷든지 전차를 타든지 해야겠어요. 캐슬린이 말했다.
곧 올 거야. 내가 말했다. 여기가 길목이니까. 저기 오네요. 그녀가 말했다. 마부가 말을 세우고 미터기의 금속 표지를 내렸다. 마차에도 미터기가 있는가 봐. 마차 포장이 내려져 있고 마부의 외투에 빗방울이 묻어 있었다. 광택 처리를 한 마부의 모자도 비에 젖어 반짝거렸다. 우리는 함께 자리에 앉았고 포장이 내려져 마차 안은 어두웠다. 어디로 가라 했어요? 역으로. 역 맞은편에 우리가 갈 만한 호텔이 하나 있어. 이대로 가도 괜찮아요? 짐도 없이? 괜찮아. 내가 말했다. 빗속에서 골목길을 달려 역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저녁은 안 먹어요? 캐서린이 말했다. 배가 고플 것 같은데. 방에서 먹자. 입을 옷이 없어요. 잠옷조차도. 사면 되지. 나는 이렇게 말하고 마부를 불렀다. 비아만촌이로 해서 올라갑시다. 마부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꺾었다. 큰 길로 나서자 캐서린이 가게를 찾았다. 저기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마부에게 세워달라고 했고 캐서린은 마차에서 내려 길을 가로질러 가게로 들어갔다. 나는 마차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내리는 비에 젖은 거리의 냄새와 빗속에서 김을 내뿜는 말냄새가 났다. 그녀가 포장된 꾸러미를 들고 돌아오자 마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대단한 사치를 했어요, 달링.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아주 좋은 잠옷이에요. 호텔에 도착하자 나는 캐서린에게 마차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안에서 지배인과 이야기했다. 빈 방은 많았다. 나는 마차로 돌아와 마부에게 돈을 지불하고 캐서린과 안으로 들어갔다. 단추 달린 제복을 입은 작은 소년이 꾸러미를 날랐다. 지배인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승강기로 안내했다. 온통 붉은색 플러시, 이 벨벳과 유사한 천이랍니다. 플러시와 황동으로 꾸며져 있었다. 지배인도 우리와 함께 승강기에 올랐다. 신사분, 숙녀부 모두 방에서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네, 메뉴를 보내주겠습니까? 내가 말했다.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들새 요리라든가 스플레라든가요? 승강이는 층마다 철컹거리며 세 층을 지나더니 다시 철컹하고는 멈췄었다. 들새는 뭐가 있습니까? 꿩과 맷도요가 있습니다. 맷도요로 하죠. 내가 말했다. 우리는 복도를 걸어갔다. 카펫은 해져 있었다. 문들이 절벽했다. 지배인이 걸음을 멈추고 열쇠로 문을 열었다. 여기입니다. 멋진 방이죠. 단추 달린 제복을 입은 작은 소년이 방 한가운데 테이블에 꾸러미를 올려놓았다. 지배인이 커튼을 젖혔다. 안개가 자욱하군요. 그가 말했다. 방도 붉은색 플래시로 꾸며져 있었고 거울이 많고 의자 2개와 세팅 커버가 덮인 커다란 침대가 있었다. 욕실로 통하는 문도 보였다. 메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배인이 말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고 줄을 당겨 두꺼운 플러시 커튼을 쳤다. 캐서린의 침대에 걸터앉아 유리에 무늬를 새긴 샹델리에를 올리다 보았다. 모자를 벗은 그녀의 머리카락이 불빛에 반짝거렸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나는 다른 세 개의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망토를 침대 위에 떨어뜨렸다. 왜 그래, 달링?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매춘부가 된 기분이 들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당신은 매춘부가 아니잖아. 알아요, 달링. 하지만 그런 기분이 들어서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단조로웠다. 여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호텔이야. 내가 말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광장 건너편에 기차역 불빛이 보였다. 거리에 마차들이 오가고 공원의 나무들도 보였다. 호텔 불빛이 비쳐 비에 젖은 도로가 반짝거렸다. 아, 젠장. 우리가 지금 다투어야 하나? 나는 생각했다. 이리 와요. 캐서린이 말했다. 목소리에서 단조로움은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제발 이리 와요. 다시 착한 여자가 될게. 나는 침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침대로 가 그녀 옆에 앉아 키스했다. 당신은 내 착한 여자야. 그렇고 말고요. 그녀가 말했다. 식사를 마치자 우리는 기분이 나아졌고 그 후 한결 더 좋아져서 곧 호텔 방이 우리 집처럼 느껴졌다. 병원에서 내 병실이 우리 집이었듯이 이 방도 우리 집이 되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캐서린은 어깨에 내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우리는 배가 많이 고팠고 식사는 훌륭했으며 카프리와 생테스테프는 프랑스 와인의 일종이네요. 생테스테프를 한 병씩 마셨는데
대부분은 내가 마셨지만 캐서린도 조금 마신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듯 했다. 저녁 식사로는 맷도요 요리와 감자 수플레, 밤 퓨레, 샐러드를 먹고 디저트로 자바이 오네를 먹었다. 이 자바이 오네는 달걀과 설탕, 화이트 와인 등을 중탕한 소스 겸 디저트네요. 좋은 방이에요. 캐서린이 말했다. 근사해요. 밀라노에 머무는 동안 여기서 지냈어야 했는데. 재미있는 방이야. 하지만 좋아. 나쁜 짓도 많이 있네. 캐서린이 말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나름 괜찮은 취향이 있나 봐요. 저 붉은색 플러시는 정말 멋져. 딱 어울려요. 저 거울들도 아주 매력적이고. 당신은 사랑스러운 여자이고. 이런 방에서 아침에 잠이 깨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지만 정말 근사한 방이에요. 나는 생 테스테프를 한 잔 더 따랐다. 우리도 한번 나쁜 짓을 해보면 좋을 텐데. 캐서린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짓은 전부 너무 순진하고 소박해요. 우리는 그런 짓은 못할 거예요. 당신은 훌륭한 여자야. 나는 배가 고플 뿐이에요. 너무 배가 고파. 당신은 착하고 단순한 여자야. 내가 말했다. 단순한 여자죠. 당신 말고는 지금까지 아무도 그걸 몰랐지만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오후 내내 어떻게 하면 당신을 카보우르 호텔에 갈 수 있을까?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 정말 뻔뻔하군요. 여긴 카보우르 호텔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 호텔은 우리를 받아주지도 않았을 거야. 언젠가는 받아주겠죠. 하지만 우리 둘의 차이가 그거였네요, 달링.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전혀 안 했다고? 조금은, 그녀가 말했다. 아,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워. 나는 와인을 한 잔 더 따랐다. 나는 아주 단순한 여자예요, 캐서린이 말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 정신이 이상한 줄 알았거든. 약간 이상하긴 했죠. 하지만 복잡하게 정신이 돈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혼란스러웠던 건 아니잖아요, 달링. 와인은 위대해. 내가 말했다. 나쁜 일은 모두 잊게 해주니까. 좋은 거죠, 캐서린이 말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심한 통풍을 앓고 계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셔? 그럼요, 캐서린이 말했다. 통풍에 걸리셨어요. 아버지를 만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내가 말했다. 양부가 계시지. 내가 그분을 좋아하게 될까요? 만날 필요 없을 거야. 우리는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캐서린이 말했다. 나는 이제 다른 일엔 아무 관심 없어.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그때 웨이터가 들어와 그릇들을 가져갔다. 잠시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빗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 저 아래 거리에서 자동차가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등 뒤에서 언제나 들리지. 날개를 단 시간의 전차가 급히 다가오는 소리가. 내가 읊었다. 나도 그 시 알아요. 캐서린이 말했다. 이 시는 17세기 영국 시인 앤드로 마블의 시 수줍어하는 연인에게의 일부랍니다. 마블이잖아요. 하지만 그건 남자와 같이 살지 않으려는 여자를 노래한 시예요. 정신이 아주 맑고 냉철해지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이는 어디서 낳을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가장 좋은 데를 찾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건데? 최선을 다해야죠. 걱정 말아요, 달링. 전쟁이 끝나기 전에 몇 명 더 낳게 될지도 모르니까. 갈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알아요. 원한다면 지금 나가요. 아니야. 그리고 걱정 말아요, 달링. 지금까지 좋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걱정이에요? 걱정 안 할게. 자주 편지 쓸 거지? 매일이요. 군대에서 편지를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은 내용을 훼손할 정도로 영어를 잘하지 못해. 아주 알쏭달쏭하게 쓸게요. 캐서린이 말했다. 너무 그렇게는 쓰지 마. 약간만 그렇게 할게요. 이제 가야 할 것 같은데. 알겠어요, 달링. 이렇게 좋은 우리 집을 떠나기가 싫군. 나도 그래요. 그래도 가야지. 그래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집에서 오래 머물렀던 적이 없네요. 그럴 날이 올 거야.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근사한 집을 마련해 놓을게요. 어쩌면 바로 돌아올지도 몰라. 발에 가벼운 부상만 입고요. 아니면 귓볼이거나. 안 돼요. 당신 귓볼은 지금 이대로가 좋아. 발은 안 그렇고 발은 이미 다쳤잖아요. 이제 가야 해, 달링. 정말로. 좋아요. 당신 먼저 나가요. 24. 우리는 성강길을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왔다. 계단의 카펫도 해져 있었다.
저녁 식사 요금은 객실로 가져왔을 때 이미 냈는데 아까 식사를 날랐던 웨이터가 문 가까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고 나는 그를 따라 옆방으로 들어가 객실비를 지불했다. 집에 있는 나를 안다면 선불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막상 퇴근하면서는 내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 웨이터를 앉혀두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마 전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도 친구라는 사람들에게. 전쟁 중에는 친구가 많아지는 법이다. 웨이터에게 마차를 불러달라고 하자 그는 내가 들고 있던 캐슬린의 꾸러미를 받아들더니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창밖으로 그가 빗속에서 길을 건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옆방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기분 어때 캣? 캐슬린의 애칭입니다. 기분 어때 캣? 졸려요. 나는 속이 허전하고 배가 고파. 먹을 건 좀 있어요? 잠당 속에. 마차가 오는 것이 보였다. 마차가 멈추고 말이 빗속에서 고개를 수그렸고 웨이터는 마차에서 내려 우산을 펴더니 호텔 쪽으로 걸어왔다. 우리는 현관문 앞에서 그를 맞아 우산을 건네받고 비에 젖은 길을 걸어 연석 옆에 서 있는 마차로 갔다. 하수구로 빗물이 흘러들고 있었다. 꾸러기는 좌석에 두었습니다. 웨이터가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차에 탈 때까지 우산을 들어주었고 나는 그에게 팁을 주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했다. 마부가 고삐를 올리자 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웨이터는 우산을 든 채 몸을 돌려 호텔로 돌아갔다. 마차는 거리를 달려 내려가 왼쪽으로 돈 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 역 앞에서 멈추었다. 헌병 2명이 가로등 바로 아래 빗속에 서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그들의 모자가 빛났다. 역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비는 맑고 투명해 보였다. 심꾼 하나가 비를 피하느라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역사 통로 밑에서 나왔다. 됐어요. 내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올 필요 없었는데. 그는 아치형 통로로 돌아갔다. 나는 캐서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마차의 포장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안 돼. 잘 있어 캣. 마부에게 병원으로 가달라고 말해줄래요? 그러지. 나는 마부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있어. 내가 말했다. 몸 조심하고 꼬마 캐서린도 잘 돌보고. 안녕 달링. 안녕. 내가 말했다. 내가 빗속으로 나가자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캐서린이 밖으로 몸을 내밀자 불빛에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마차는 거리를 달려갔고 캐서린은 아치형 통로 쪽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돌아보니 헌병 2명과 아치형 통로가 보였다. 비를 피해 거리로 들어가라는 뜻 같았다. 나는 그 밑으로 들어가 우두커니 선 채 마차가 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 뒤 통로를 나가 기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병원 수위가 승강장에서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그를 따라 기차에 올라 붐비는 사람들을 헤치고 통로를 지나 사람들이 꽉 들어찬 한 구석에 기관 총수나 나 대신 앉아있는 칸막이 객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 배낭과 잠낭들은 그의 머리 위 선반에 있었다. 통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우리가 들어가자 객실한 승객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았다. 좌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들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기관 총수가 내가 앉도록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돌아보니 키가 아주 크고 깡마르고 턱에 붉은 흉투가 있는 포병 대위였다. 통로 창문으로 들여다보다가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물었다. 나는 돌아서서 그를 마주보았다. 그는 나보다 키가 컸고 모자 차양에 그늘진 얼굴은 무척 수척했고 상처는 최근에 생긴 듯 반질거렸다. 객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러면 안 돼, 그가 말했다. 병사를 시켜 자리를 맡아두지 말았어야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가 마른 침을 삼키자 목젖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기관 총수는 좌석 앞에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객실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럴 권리는 없어. 나는 당신이 오기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렸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자리. 저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객실한 모든 사람이 내게 적대적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었다. 대위의 말도 옳았다. 하지만 나도 그 자리를 원했다. 여전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빌어먹을 나는 생각했다. 앉으십시오 대위님. 내가 말했다. 기관 총수가 자리를 비키자 키 큰 대위가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자리를 차지했다. 내 짐을 내려주겠나? 나는 기관 총수에게 말했다. 우리는 통로로 나갔다. 기차는 10,000원이라 빈자리가 있을 리 만무했다. 나는 수위와 기관 총수에게 10리라씩 주었다. 그들이 통로를 지나 승강장으로 내려가 바깥에서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며 다녔지만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다. 브레시아에서 일부 내릴지도 모릅니다. 수위가 말했다. 브레시아에서는 더 탈 겁니다. 기관 총수가 말했다. 나는 그들과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했고 그들은 돌아갔다. 두 사람 모두 낙담했다. 기차가 출발할 때 사람들은 모두 통로에 서 있었다. 기차가 역을 빠져나가는 동안 나는 역의 불빛과 역 구내가 눈앞에서 스쳐가는 것을 보았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어서 곧바로 창문들이 젖으며 밖이 보이지 않았다. 얼마 후 나는 돈과 서류가 든 지갑을 셔츠와 바지 속에 넣어 바지가랑이 안쪽으로 오도록 한 뒤 통로에 누워 잠을 청했다. 나는 밤새도록 잤고 브레시아와 베로나에서 더 많은 사람이 올라타는 바람에 깼지만 금방 다시 잠들었다. 잠낭 하나는 베고 다른 하나는 계속 몸에 닿도록 껴안고 잤는데 사람들은 나를 밟지 않기 위해 발을 들어 내 위를 넘어가야 했다. 통로 바닥 가득 사람들이 누워 자고 있었다. 창틀을 붙잡거나 문에 길에 선 사람들도 있었다. 기차는 계속 10,000원이었다. 이렇게 해서 2부가 끝났습니다.